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상 최대 슈퍼 추경을 추진해서 보통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뉴딜의 본질은 과감한 발상과 담대한 기획, 그리고 두려움 없는 실행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바꾸는 것, 즉 개혁과 재편이 뉴딜의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보다 과감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예, 이철이의 정치쇼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휴대폰으로는요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1035라고도 합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고릴라와 유튜브도 가능한데요. 이걸 이용하시면 공짜입니다. 이쪽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서현숙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손도 흔드시고 어깨도 둥실둥실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라디오 하다가 이렇게 손 흔들고 이러면 바보 같지 않나요? 괜찮나요? 임광목님은요 저의 치명적 약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거꾸로가 아니고 거꾸로 아닙니까? 오늘도 즐거운 정치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이럴 겁니다. 들어는 좀 봐주시고 들어는 또 지적해 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7357번 쓰시는 분이요. 선곡구시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골랐습니다. 잘했죠. 이은주님, 어제보다 한 톤 업된 목소리 좋아요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혹시 또 낮아지면 어제 어떤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지면 다시 문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주님, 뉴딜 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 온 더 블럭은 SBS의 정유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점잖은 척 하세요? 제가 방송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청와대 출입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네, 제가 작년 12월 중순까지 청와대 출입하고 이제 나와서 지금은 이제 8시 뉴스 만드는 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한 지금 6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 네. 그동안은 뭐 했어 그러면? 그동안에 기자님들 서포트 하고요. 애 키우고? 네? 애 키우고? 애는 뭐 일할 때도 키우고 일 쉴 때도 키우고. 아니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애 키우는 사람들이 힘들잖아. 맞아요. 어떻게 해요? 저 일주일에 지금 저 애가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학부형이에요? 마시면서 딱 보면 학부형이죠. 아닌데. 네. 근데 뭐 금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그래가지고 네, 방바닥 긁으면서 EBS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금 지고 있겠네. 누구겠습니까? 친정 엄마죠. 네. 엄마 찬스 쓰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정유미 기자 안지 오래됐는데요. 정말 훌륭한 기자입니다. 입에 침 발랐습니다 제가.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첫 아이템 뭡니까? 네, 일단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부터 가져왔거든요. 한미 정상이 어젯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됐냐면요. 그 G7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G11이나 G12로 확대하자.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던 맞아요. 얘기인데 네. 이거가 이제 주로 논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통화가 딱 15분 했어요. 그럼 통역 빼면 뭐?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본 통화 중에서는 거의 역대급으로 짧은 통화였던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못해도 3-40분은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 얘기만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이 이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당신은 어떠냐 이렇게 문 대통령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문 대통령이 한국 초청해 주신 거를 감사드린다,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뉴스 나왔을 때 청와대 반응은 좀 신중한 반응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왜 그렇게 해석이 됐냐면은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정말 갈등이 최고조로 네.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좀 막연하게 대답을 했던 거는 좀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문 대통령한테 당신 생각 어떠냐? 너 할래? 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죠, 사실. 그럼 바로 꼬리 내린 거예요? 꼬리 내렸다기보다는 이제 중국한테도 아마 설명을 좀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제 중국은 어쨌든 이렇게 G11이나 G12, G11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에서 중국은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 또 절호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근데 되게 이제 한미 정상간이든 되게 이제 나라별로 정상간 통화를 할 때는 네. 미리 조율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예전에 청와대 출입할 때 느꼈지만 막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조율을 물론 하죠. 사전에서. 뭐 예를 들면 의제를 뭐 한 5개, 6개 쫙 밑에 네. 참모들이 준비를 해놨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하거든요. 격식 안 차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참모들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랑 문 대통령 할 때 이제 두 분만 통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참모들이. 듣죠. 예. 네. 근데 정말 참모들이 빵 터질 뻔한 거를 참았다는 얘기가 이제 저 들었었는데 예. 제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인. 제인. 예. 그러니까 막 완전히 전화 듣고 있다가 참모들이 정말 그거 입 반말이잖아요. 틀어막고 웃었다고. 반말이잖아. 정말 그만큼 친하다 이렇게. 내 친구, my friend, 제인. 별로? 친해서 그런 건 맞아요? 뭐 그렇다네요. 청와대 얘기는. 네. 어쨌든 그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잖아. 이제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반대인 사람이랑 또 잘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같이 점잖 떨면 네.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약간 그 본론까지 못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확 단도직입적으로 하니까 문 대통령 거기에 약간 이렇게 호응해주면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훅 들어왔는데 네. 잘 받아주신 거네. 그렇죠. 이게 나름 점잖게 받아주신 거죠. 근데 그 참여하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지켜보기에 중국이 저 가만히 있을래나? 중국도 지금 미국이랑 싸우니까 정신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뒤끝이 있는 나라인데 맞아요. 가만히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돼요. 그게 사실 제 관건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원래대로면 올해 방한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거랑 또 연관지어 가지고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방한과 연계시켜 가지고 니네 이거 하면은 우리 방한 안 한다.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한이 뭐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정부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니까 좀 미국과도 잘 얘기하고 중국과도 잘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할 겨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위 말씀하시는 그거 것 바쁠 같은데, 텐데. 네, 지금 벌써 이 그 흑인 사망을 이 계기로 촉발된 시위가 네. 정말 이제 일주일째거든요. 네. 근데 뭐 가라앉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뭐 매일 밤마다 뭐 약탈, 방화 이런 게 이제 거의 일상이 됐다고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불을 지르던데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오늘 지금 방금 기자회견 해가지고 제가 그 소식 대통령이요? 가져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더 불을 부었습니다. 성난 폭도가 평화적 시위자를 집어삼키게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주가 자신의 지역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면서 모든 가용한 연방 자산과 군대를 폭동과 약탈을 멈추는데 동원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정면 충돌. 글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름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소요가 번져서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지금 뭐 미국 전역으로 지금 사망자도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게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되게 본연의 임무라고들 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그런 문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확확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 대선인 게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시위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해도 나를 안 뽑는다. 그러니까 버리고 가겠다 이런 속셈이 아닌가. 자기 안 찍으면 국민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뭐 감히 뭐 남은 나라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제가 TV 어제 8시 뉴스 SBS 네. 8시 뉴스 보니까
뭐 약탈하고 막 물건 훔쳐가고 이런 네, 것들이 그럼, 예, 문제가 네. 있긴 있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좀 근데 그것만 보면 진정하자.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플로이드 씨 그 유족이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그 유족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위대를 좀 진정시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도 네. 축구 선수 뭐 이런 분들도 추모하는 행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글귀도 이렇게 옷에 써가지고. 맞아요. 근데 정작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 이러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이러니까 중국이 약간 좀 조롱 비슷하게 하더만요. 맞아요. 중국이 어제 이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이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 준비한 거예요, 네, 정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인종 차별은 미국의 고질병이다 이러면서 미국의 아주 아픈 구석을 그냥 대놓고 찌른 겁니다. 이제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서로 되게 네. 아 정말 G2가 저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도 되나?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얘기들을 막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막 네. 중국을 독재 정권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에 좀 이렇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유투 같아 유투. 어글리투 같아. 아 새로 만드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권 문제가 가장 약점이니까 네. 미국이 자꾸 이 얘기하면 막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란 듯이 작심 비판하잖아요. 네. 그럼 니네들은 잘하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 위기가 이 팬데믹으로 갈 때 이른바 G2가 잘 풀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그럴 것 같지 자기들끼리 않아요, 저러고 지금. 있으니 네. 그죠? 네. 한심합니다. 우리 코로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교회를 통한 전파. 어제는 저희가 쿠팡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클럽 그다음에 이제 쿠팡 있었고 지금은 이제 중심이 종교 시설입니다. 이게 네. 이제 인천에 등불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지난달 28일에 그 목사와 교인 16명이 성경 공부를 겸한 개척교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완전 속출해서 네. 어제 저녁까지 기준으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아유 정말. 근데 이분들은 뭐 좀 뭐라 그럴까? 이 우선 이제 이 기도 자체, 부흥회 자체가 이제 가까이 밀접 접촉해서 교감하는 거라. 맞아요. 네. 그 중에 어떤 분이 환자거나 증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규모로 예배를 할 때는 이제 막 거리두기 하죠.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좀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도 상당수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퍼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국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해서 네. 좀 자제 절제하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추경이 역대급 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31조? 몇 조죠? 30조 원 뛰어넘을 거란 얘기하고 아직 정확한 액수는 안 났어요. 엄청난 규모다 그죠? 역대 최대. 네. 그리고 한 해에 3차례나 추경하는 것도 48년에 처음. 그죠. 근데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경제 쪽에 제가 경제가 약간 취약한데 이게 봤을 때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예, 저는 정치, 사회 이쪽으로 이제 네. 근데 경제 쪽은 취약한데 어쨌든 뭐 어려운 분들 돕는다고 하는데 지금 다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 이런 분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 사실 뭐 지금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3차 추경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줬던 이거 한 번 더 주나 이렇게 조금 약간의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네, 이 위주로 이 돈이 쓰여질 거라고 합니다. 또 내수 살리기. 재난지원금 이번에 한 네. 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만요. 좋죠. 네. 네. 저는 뭐, 타보지도 못하고 기부했습니다. 이제 기부. 국회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아들놈 두 놈이 네. 아빠는 기부하세요. 저는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다는 약간 했어요. 약간 기부. 그래요? 네.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밥 한 끼. 저는 다 기부하고요. 네. 제 사비 털어가지고 아들 두 놈한테 줬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이용해서 기부 사비를 털어서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거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멋있네요. 저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는 건 저는 뭐 100% 동의인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쓰는 게 원래 목적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써야지 이게 쓰라고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래 써야지 돈이 도는 거니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주로 식당에서
그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아우 충분하죠. 그래? 네. 아마 6월달 안에 다 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같이 쓰는 거죠? 부군이랑. 아니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세대주가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카드는 저한테 왔습니다. 세대주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고 네. 쓰는 거는 제가. 근데 이 추경이 처리가 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될 텐데 맞아요. 이게 국회가 언제 열릴지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통합당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열겠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되는 겁니까? 그럼 안 되지. 전직 민주당 의원사. 같이 해야지. 어렵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 정치는 타협이고 대화인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 한다 그랬거든요. 아마 거기서 이제 관련한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 좀 상황 보시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느낀 건데요. 여야 간에 싸울 때마다 느낀 건데 소탐하면 대실한다. 소탐 대실은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유미 기자랑 뉴스 온 더 블럭 하니까 좋네요. 편안하고. 아, 근데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저 벌써 떠날 시간이. 2부에 또 하실래요? 아니. 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할게요. 우리 이화영 님이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기자님 마침 방송 딱이에요 그랬고요. 정미애 님께서 저는 초 1학년 아이 돌봄 보내고 출근해요.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문자 정말. 주셨습니다. 네,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예, 이철희의 정치쇼 2부입니다. 이튿날인데요. 화요일 날 2부 코너는 슬기로운 의원 생활. 아 이게 발음 안 되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지 이거 모르겠네. 슬기로운 의원 생활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이십니다. 김연아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연아입니다. 너무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뭐 이제부터 친한 사이끼리 또 네. 여기서. 친한 사이니까 편한 네. 사이니까요. 네. 네. 다른 한 분은 우리 정의당의 최혜선 전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SBS 친정이죠. 뭐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죠. 그죠. 네. 예. 뭐 비대위원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저는 혁신위가 정의당에 구성이 네. 됐는데 혁신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혁신위원이 아니고? 예, 지도부였기 때문에 지도부가 다 이제 물러나고 네. 혁신위원들에게 좀 자유롭게 혁신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사퇴를 낙선도 했습니다. 서러운데 혁신이 대상이 됐단 글쎄요, 말이에요. 뭐 끈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두 분은 친하시죠? 예,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에 그래요? 있었어요. 네. 네.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만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의 거리도 가까웠는데 이게 좀 정의당하고 네. 통합당 많이 싸웠잖아. 그렇죠. 근데 뭐 그-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싸운 건 없었죠. 네, 그다음 추 의원님 처음에 아마 20대 국회 들어오셔서 상임위 배정 못 받아서 네. 예, 아, 맞다. 로텐다고 해서 예, 아, 맞다. 약간 농성하실 때도 유심히 받고 우리 앞방이라 또 참 시작을 험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험하게 또 해서 이제 험하게 뭐 끝났습니다. 그 모 TV 프로그램에도 같이 출연했죠. 아, 그래요? 네,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아. 가서 최혜선 의원님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많은 그 애환을 얘기는 저도 또, 들었습니다. 예, 애환도 듣고 아직도 시댁에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방송 같이 하고 네, 있는데 20대 서브스에서 뭐 했죠, 그죠? 예, 네. 네, 야담 예, 여담 SBS, 예, 야담이었습니까? 라디오 네, 팟캐스트. 재밌게 했었는데 네. 두 분 모시고 슬기로운 의원 생활. 발음이 심각하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아니 지금은 맞잖아요. 슬기로운 의원 생활. 네. 제 아들놈도 맨날 흉보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발음이 안 된다고. 세상 좋잖아. 이 발음 안 된 놈도 방송하고 앉아 있으니까. 두 번 만나니까 참 좋은데 우리 추 의원께서 우리 제작진에게 네. 뭐 용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데 아우, 뭡니까 그게? 그걸 들으셨군요. 뭐 방송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제 발목 잡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겁이 나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담대한 정부를 견인해 주시고 또 모두 까기 해라 이건가요? 예, 뭐 민주당이 소탐 대실하는 걸 또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끔 이 좀 프레임 정치를 선동하는 우리 김어준 씨도 좀
무슨 정치요? 혼내주시고요. 무슨 정치요? 네. 그렇게 무슨 정치? 아이고 뭐 폭탄 같은 발언이야. 그런 연기가 필요하다. 아니 그분이랑 저는 시간대가 달라요. 뭐 시간대가 달라도 제가 그분 네.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VS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오자마자 싸움을 붙이시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용기 있는 프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의 품격 그리고 이제 상식이 좀 머무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언론과 인터뷰할 때 양쪽으로부터 욕 먹는 방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름 이제 독립 언론이다라고 생각해서 언론은 사실 비판하는 게 본연의 임무니까 물론 저는 칭찬도 할 때는 과감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칭찬한다고 또 욕 먹을 수도 있겠죠. 비판한다고 욕 먹을 수도 있을 텐데 하여간 뭐 소신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듣겠고요. 네. 두 분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저는 자가용 갖고 왔습니다. 운전. 자가 운전? 네. 네. 예, 저도 제가요 타고 왔습니다. 직접 운전하세요? 아니 직접 아니고요. 저는 운전 면허가 없어요. 저랑 같네. 예. 왜요? 아니 운전 면허는 취득하지 않겠다 오래 전부터 생각을 술을 했고요.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죠. 술도 못 마시면서 뭘 좋아해요? 그럼 누가 운전해 주셨어요? 아직 뭐 6월 한 달 동안은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아직 차 반납을 안 했고요. 네. 이제 그 마무리까지 끝나면 이제 차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부근벌 하라 그러세요. 아유 뭐 직장 있는데 무슨 뭐 그 어떻게? 운전면허를 따셔야 되겠다. 제가 이제 생계가 없으니까 전철 좋아요. 전철 타고 BMW. 다녀야죠. 예. 근데 안양 아니세요 집이? 광역버스. 예. 예. 저는 그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일산에 오니까 차가 없이는 서울로 그렇죠. 이동하는 게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지하철이 예. 좀 힘들죠. 예, 그다음에 네. 버스도 너무 빙빙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도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운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목동까지 오기는 참 네, 불편한데 맞아요. 그래도 길이 막히니까 어쩔 땐 전철이 전철 한 좋습니다. 두 번 정도 갈아타지만 또 제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 게 전철이기 때문에 저도 전철 요즘, 타고 다녀야죠. 저도 요즘 생 메고 전철 타고 다니는데요. 예. 또 급하면 또 이게 너무 많이 갈아탈 때는 택시 타고 가긴 합니다만 전철 좋더라고요. 네. 요즘은 다 마스크를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는 벌써 본 놈 같은데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얼굴 돌리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김연아 전 의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하고요. 추혜선 전 의원 나오셨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문자로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샵 1035 우물정 1035로 질문이나 뭐 격려나 문자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고릴라나 유튜브 이용하시면 공짜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바다 유혜진입니다. 아유 이철희 소장님, 먼저 그 정치쇼 새 DJ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내가 저 죽굴도에서 참돔 잡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 나는. 근데 저 철이 DJ를 위해서 뉴스를 전하라 내가 종종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미래통합당 소식이네요. 김종인호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죠. 첫 회의에서 진취적인 나라, 진취적인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꼭 할 얘기가 있다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얼른 나와보세요. 친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저는 MB입니다. 드디어 김종인 비대위 호에 뚜껑이 열린 것이다. 그래 보는데 저는 근데 답답하고 화가 났어. 제 머리의 뚜껑 또한 열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지 뭐. 응? 그거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면은 내 사면도 논의가 되는 건가? 안 돼? 왜? 내 약자야. 나도 약해. 나 매워 약해 지금. 이거 재밌죠? 예, 그죠? 예. 누군지는 제가 한동안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유해진 씨 목소리는 정말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라고 제가 불러서 연결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또 PD한테 눈총 받았습니다. 제가 이 차가 없어지니까 날씨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네. 네. 우산 챙겨야죠. 그죠. 또 네. 이제 기온에 따라서 옷의 두께. 예. 예, 맞아요.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오늘도 날이 좀 꾸물꾸물해서 나오는데 우산을 하나 챙겨서 큰 거 들고 다니니 그러니까 요만한 건지 가방 안에 넣어서 세게 넣어서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비 온다는데. 지금 와요? 네. 비 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침에 조금 내렸다가 네. 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올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가 네. 창문이 없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잠깐 들었는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은 참 잘 지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이 시대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내보니까 누구나 다 약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업군들이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무차별하게 감염이 일어나고 그죠. 또 네, 그로 인한 지금 뭐 자영업 또 운수업 뭐 이런 것들 보면 저 아는 분이 그 항공회사 다니시는데 파산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계 항공회사인데 한국 그쪽은 정말 지점을.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약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보면 약자라는 게 옛날에 뭐 특수한 계층 어떤 이렇게 뭐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단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비상대책위 회의할 때 아주 멋있게 말했다고 어디 신문 보니까 나왔던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이별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별? 네. 네. 가장 힘든 이별이 뭐냐고 제가 어느 누구한테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가장 힘든 저는 이별? 가장 힘든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제 나와 이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멋있네. 갑자기 첫 일성으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변화라는 건 결국 익숙한 어제의 나와 어제의 우리와 헤어지는 거다. 네. 네, 근데 저도 20대 국회 처음을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대변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대위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낙선하고 나서 또 비대위로 들어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그 첫 소감은 익숙한 우리의 과거와 헤어져야 된다, 이별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그게 제일 네.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땐 변화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니체가 그랬대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추 의원 뭐 멋있는 말 한마디 하시죠. 뭐 제1 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또 정치의 본령을 찾겠다는 그런 선언 같아서 일단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이제 대변인 논평 같은데. 그러나 실천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의 통합당과 제대로 이별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힘들겠죠. 사실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잘해봐라 잘 되나 이런 투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쉽지가 않은 거가 예. 제가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창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 와서 느낀 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여의도에는 세상을 보는 창문이 없어요. 오늘 완전히 뭐죠? 이렇게 표현 문장 장렬인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요? 아니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당에선 그랬을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열고 현장에서 같이 4년간 부대낀 을편단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편단신. 그 약자와의 동행은 관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입보다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치는 말로 기사를 한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굉장히 기대가 저는 큽니다. 이제 통합당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건 네. 그 크게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잘라야 되나요? 계속 하실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나 이제 가장 먼저 네. 이제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예. 실천은 다름 아닌 정말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뭐 정치라는 게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게 본령인데 오랫동안 밥그릇 하나 수단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현장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 분들 같이 올라가서 지도부가 며칠씩 그분들이 왜 올라가 있는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약자가 알겠습니다. 어디에 네. 있는지 어떻게 동행을 하는 건지 그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네, 조언을 정심만 드리고 했습니다. 싶어요. 예. 바로 그냥 정색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 김상훈님께서요. 구호로만 끝내지 말고 약자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라는 문자 주셨고요. 6838 쓰시는 분은요. 동안을 추혜선 전 의원님 반가워요. 21대 총선에 재충전해서 용기 내시고 용기 내서 다음에 꼭 되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0109 쓰시는 분요. 40대 중반입니다. 살면서 유일하게 오른쪽 당 후보에게 처음 투표한 한 분이 김 의원이십니다. 와. 조금은 안타깝지만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서구사는 책방 주인장 올림 이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방 가시면 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맙네요, 그죠? 그럼요. 네, 예. 네. 참 한 표 한 표가 참 저는 지역구를 안 해봐가지고 출마를 안 해봐서 이른바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두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맛에 정치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사소한 그 응원 이게 정말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도 31일 많지만. 날 마지막 문자를 드렸어요. 지역 주민들께 의정 활동 잘 마쳤다는 문자를 드렸는데 한 응원 문자가 600개 정도 왔어요. 근데 제가 받은 표보다 응원 메시지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런 게 600통 힘이죠. 다 답장해요? 다 못했습니다 지금. 하셔야지. 이제 해야죠. 그리고 지역에서 늘 이제 이웃으로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뭐 시장도 가서 뵙고 또 자주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야죠. 그래도 또 문자는 문자로 답을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뭐 싸먹싸먹 문자는 박철희 의원님이 진짜 잘 보내십니다. 사목사목은 사투리 아니에요?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목사목.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저도 약간 근데 표현이 참 좋더라고. 사목사목. 그 무슨 뜻이에요? 풀어주시죠. 아니 뭐 늘 쓰는 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천천히 또박또박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유롭게 맞죠? 예. 예. 되게 예쁘네요 단어가. 예. 네, 단어가 맛있어요. 뭐 네. 문자 밤에 눈이 소박소박 쌓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도 들고요. 예. 두 분 모시고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하니까 재밌네요. 예, 저희가 또 3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처음에는 이제 첫날이니까 분위기도 풀 겸 소프트한 얘기도 좀 했고 또 정치인은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또 장점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토론하는 거는 또 3부에서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가수 이상은이라고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를 듣고 2부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철이의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와 마찬가지로요.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추혜선 정의당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참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3부는 좀 재미보다는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 윤미향 의원 사진 이렇게 의원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던데
저도 국회 제 방에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찍히죠? 나 그거 신기하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앵글 자체가 바깥에서 찍은 건가요? 바깥에서 찍은 거나 그렇게 복도에서 보진 찍을 수가 않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복도에서는 찍을 수가 문이 없죠. 열렸을 때 그냥 뭐 근데 이제 호실이 어디냐에 따라서 왜 국회 방에 보면은 반대쪽에서 그렇죠. 예. 망원 렌즈로 끌어들이면 잡힐 수 있는 각도인 방들이 있죠, 일부. 되게 조선들이 그쪽으로 방을 그쵸, 봤죠. 받을 가능성이 전망이 안 있죠. 좋은 대로. 아니, 모든 걸 떠나서 아우 너무 불편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사진은 조금 뭐 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네. 괜찮아요? 어때요? 과하죠. 과하다. 예.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과한 게 그것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한테 가해지는 그 2차적인 가해 그렇죠. 아 그건 정말 그건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법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미향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일말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불편함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사태가 좀 명백하게 드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의 많은 회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 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만큼은 어떤 뭐 동정이나 30년 운동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 요즘 안 보다가 진중권 씨 그 페북을 보고 있는데 공감되는 말이 많더라고요. 되게 독하지만 전곡을 찌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피해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운동가를 지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직접 공천을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소속 정당의 책임자인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그래서 조금 속상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민주당을 대변하실 분이 없어서 네, 저도 좀 한마디 하십시오. 할까요? 사실은 너무 불편한 주제여서 좀 피해가고 싶었으나 또 용기를 말씀드린 마당에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민주당 책임. 예, 이제 이렇게까지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심각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태도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수, 윤미향 이 두 분의 어떤 갈등의 프레임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시민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민 운동 활동가가 정치를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 어떤 피해자 당사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 진입하는 걸 굉장히 아주 심오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좀 민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비례정당 파동 속에서 정말 며칠 만에 후보자들이 공천이 됐고요.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런 갈등은 정말 필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넘어오면 안 되니까 방어벽을 치고 있다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책임 있는 자세 촉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민주당을 대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네. 대변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진행자라 그럴 수도 없고 민주당 입장은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까? 딱 부러지게. 저는 이렇게 정치를 제가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 때로는 국민들은 좀 단호한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는 수준에서. 근데 저는 일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이 곧 증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기억, 특히 한 최근 뭐 5, 6년도 안 되는 사이의 기억을 갖고 왜곡이다. 질투다. 그 말은 정말 선을 넘었네요. 네. 네. 그런데다가 무슨 또 뭐 치매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에 왜 아무도 나서서 그걸 좀 단죄하거나 그만두게 하라거나 하는 말을 저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고요. 좀 더 정치적으로 나간다면 손절이라고 하죠, 우리. 예. 저는 손절. 윤미향 당선자일 때 왜 내치지 못했나, 이걸 왜 끝까지 민주당의 책임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게 끈끈한 뭐 연대 의식인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윤미향 의원에게 무슨 부채가, 정적인 부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큼 지럽게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거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특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좀 뭐 이 과대 의석을 갖고 좀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걸 무시하고 가도 넘어갈 거다, 곧 잊혀질 거다라고 하는 저는 약간의 착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둘이 다 20대인데 그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뭐 물품들을 많이 사고 네. 애들이 조금씩 네. 기부를 했어요. 지금 그런 애들이 다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뭐 누가 음모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못 건드리는 순간 30년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 30년 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 있는 문제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입장,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기다리다 검찰 수사를 뭐 기다려보자, 이거는 약간 조국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요. 조국 장관 법원에 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법원에 가서는, 재판장에 가서는 뭐 본인 사건 아니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말을 미루고 있고 바꾸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혜선 전 의원도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서 따로 뭐 제가 답변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잠깐 분위기를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비가 좀 올 듯 말 듯 아직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때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면허증이 없긴 합니다만. 정말요? 운전 조심하고요. 우리 시경에 나가 있는 송미경 리포터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미경 리포터. 네, 인천 연안 도서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이미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은 아직은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리기만 한 날씨입니다. 정체가 다 풀렸던 서부간선도로가 다시 밀립니다. 외곽 쪽으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정체고, 여기 통과할만 한 15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아직도 도심 종암동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어려워서 신내동부터 꽉 막혀 있고요. 신내동에서 하월곡동까지 밀리는데, 내부순환로 이어져서도 정릉 부근에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연희동 부근에 있었던 사고 영향으로 홍지문 터널 나서면서부터 연희동 쪽으로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전해드린 교통정보였습니다. 430의 IQ, 지구를 걷는 축지법, 중력 저지한 공중부양. 허번자 흑영형이 전하는 정치쇼 뉴스예요. 과거 대통령 행사를 도맡아 기획했던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 청와대로 복귀를 했죠. 게다가 이제 승진까지 했어요. 여러분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여러분도 하루 3번 내 이름을 부르면 원하는 걸 얻거나 원하던 걸 할 수가 있을 거야. 나 허번자에게로 오라. 제 말과 동시에 아이고, 이분이 여기로 오시네. 이분 빨리 들어와요. 예, 탁현민 씨 그동안 푹 쉬셨죠? 하하하하. 예, 이제 그 청와대에서 다시 일해야 돼. 어디 가나? 일로 와. 도망가나? 일로 와야죠. 이 첫눈이 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하하하하. 예. 똑같죠? 네. 참 저는 이런 재주 있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거든요. 노래하라고 그러면 어디 도망가는 스타일이라 이게 이제 안 부끄러워할 정도로 술을 먹지 않는 이상은 노래를 안 하는데, 이런 재주 가지신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
잠깐 우리 이제 대통령 목소리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청와대 인사 잠깐 얘기해 볼까요? 보통은 뭐 수석급 인사라야 이제 되게 논란이 되고 또 얘기거리가 되는데 이번은 비서관급 인사인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사 잘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동료원 하시는 분이 지금 비서관으로도 들어가셨는데. 네, 뭐 기사 보니까 어제 의원이었다가 오늘 비서관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일단 뭐 비례대표 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케이스는 있잖아요. 중도에 사퇴를 하고 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고 박경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또 4년간 우리가 활동을 해보면 의정 활동 경험이 참 소중하잖아요. 또 제대로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을 좀 기조에 두고 인선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탁현민 비서관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쟁과 논란의 중심에 됐던 분이 눈길을 밟으면서 떠났는데 이제 꽃길을 밟으면서 청와대 입성을 하셨어요. 눈길을 밟고 떠나서 꽃길을 밟고 들어왔다. 예. 그래서 이제 표현사네. 보면 뭐 의전 비서관의 역할이 이제 비서관 청와대 대변인 발표 인사 발표 때 보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비서잖아요. 네. 대통령이 비서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쓰면 안 돼요? 뭐 인사권은 존중을 해야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논란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셨겠죠. 아니 조금만 저한테 한 2분만 주세요. 무조건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모든 인사에 이제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이제 의전 비서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탁월한 행사 기획으로 국격을 향상했다.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이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이 행사 의전으로 이렇게 높인다는 그 발상 자체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인사평가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죠? 아니,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거죠? 했는데 너무 나갔다. 이게 탁현민 재기용을 하면서 별로 본인한테 탁 비서관에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발표였다 싶고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권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의전을 좀 민주적이고 그리고 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요.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보좌진들을 이렇게 한번 기용해보고 하지만 다 잘하시겠지만 일은 되게 잘하는데 좀 인간성은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과 그 사람의 인성이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 측면에서 뭐 그동안의 성과가 대통령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 그 일이 꼭 이 사람밖에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눈길 밟고 갔다가 이제 꽃길 밟고 오셨다고 했는데 조만간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빗길을 걸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섭다. 좀 무서워. 국정 후반기에 조금 새로운 참신한 그런 기획이 더 필요했다면 좀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기획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젊은 친구들을 획기적으로 기용하셔서 새로운 걸 하셨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박경미 의원을 보면서는 뭐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민주당은 낙선에도 갈 데가 많구나 이 부럽죠. 생각을 했습니다. 재취업했으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 부럽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인사 저희들도 뭐 국회의원 할 때 이제 스태프들 7명인가요? 9명인가요? 이렇게 뽑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뽑았다가 또 뭐 이렇게 나가는 친구도 있고 저 친구랑 일해보고 싶은데 안 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인사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보고 이제 평가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People are policy라 그래서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런
격언 같은 게 정치권에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평가도 있구나. 더 좋은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요. 이제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는 거지만 또 국민들은 비판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좀 품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박경미 저랑도 친한데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7 비서관으로 갔잖아요. 이게 낮춰서 간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응? 두 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니 낙선을 했는데 좀 낮춰서 가면 어때요? 아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낙선을 했잖아요. 낙선을. 저도 제 취업이 절박합니다. 지금. 그럼요. 저도 절박합니다. 저는 선거 비용 보존도 못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 제가 행복한 느낌이 이제 네, 행복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급이라고 하는 거 따지잖아요. 네. 그래도 그건 내가 뭐좀 있을 때. 급이 있지 이런 건 따지는데 있을 때 얘기죠. 뭐 저는 사실은 굳이 저보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곧 죽어도 급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오가 있으시군요. 가오. 아니에요? 저요? 네. 아 저는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절박해요. 내가 좀 철없는 놈이 된것 다만 같은데. 이제 명예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쳐야 될 그런 시기가 저에게 온다면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실 것 같으세요? 교육 전문가이시긴 하죠. 아니 저는 교육에도 4년 했으니까.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변의 해봤어요. 평가가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런 교육 전문가 부분에서. 맞고요. 네. 지금 이제 교육 현안이 되게 많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런 얘기 약간 좀 흰소리인데요. 되게 학부형들이 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이 진짜 학부모 모임들의 그 가장 전문가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각각의 입장들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의 정치적 역할이다. 대한민국에 3대 금기가 있어요. 교육, 축구, 부동산. 예, 이거는 전문가보다 축구는 또 왜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한 썰씩 못 푸는 사람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정치평론도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요즘은 네. 또 뭐 아무나 다 정치평론가라고 이렇게 탈탈 달고 나오더라고요. 술 한잔 예. 들어가시면 뭐.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정치평론 할 때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온 국민이 다 하는 정치평론기에서 내가 버티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제 안 하려고 했지 평론을. 진행만 하시고. 네. 평론하실 때는 꿈이 하셔야죠. 갑자기 용기 없는 모습을. 급 따질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일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고 또 그분이 지역구 서초에서 지역구로 하셨으니까 아마 이제 지역에서 이른바 학부형들이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충분히 저는 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죠? 네, 뭐 오늘 처음 나온 것 치고는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네. 진행을 이끌어 주셔서 저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 네. 발음도 안 되는 놈들 저렇게 앉아서 방송하는데 천덕스럽게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저도 좋아요. 서초동 까투리 코너거든요. 저희가 네? 왜 까투리인지 알아요? 제가요 네. 어제 여기 모 작가한테 저는 저 스프링 작가라고 부르거든요. 스프링? 네. 네, 스프링 이름이 들어가니까 네. 스프링 제가 물어봤죠. 까투리가 뭘 저는 김밥 짜투리한테 짜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까투리 사냥을 이 까투리더라고요. 말이 많다. 예, 그래서 그 제가 까투리는 꽁인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서초동 제비보단 낫다 그래도. 예. 새해 중에 뭐 서초동 제비 이러면 좀 뭔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까투리.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분은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뭐 다 아실 것 같고. 아, 안녕하세요. 네. 정치쇼 악플 제조기라고 제가 왜? 최다 악플 유발자. 예. 끄떡도 안 하시잖아. 아, 끄떡도 안 하죠. 네. 예전에 네. 모 진행자가 정치쇼에서 모 K모 진행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김 변호사님 악플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더 담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예. 근데 저는요 이 정치쇼 런칭 멤버예요. 좋습니다. 진행자가 이제 정권이 4개 바뀌어도 살아남았다는. 네, 훌륭하십니다. 계속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영광입니다. 저는 뭐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이견이 아 없습니다. 예. 네. 그러실 거라고 믿고 네.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좋은 겁니다, 사실. 또 한 분이 옆에 나와 계신데 이한석 SBS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래? 까투리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제목이 이게 조금 어감이 이제 검찰 개혁을 좀 선도하는 이런 컨셉이 아니냐.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어감이 좀 시체말로 까주리, 뭐 서초동 다 까주리 그거 이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저기 이한석 기자랑 저랑 말이 많다. 아, 그런 의미야. 그렇지. 예. 까불이, 예, 말이 많다. 까불이 네. 투. 두 명의 까부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지, 털어준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저도 이한석 기자 보면서 나보다 말 많은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예. 재미는 뭐 거의 끝장이죠. 우리 이한석 기자가 예능 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 그렇죠. 예. 지금 법조 반장이에요, 뭐요? 이제 지금 법조 반장이죠. 그죠? 예, 예, 예. 언젠가 재밌어요? 예. 뭐 가오 잡느라 힘듭니다. 잡아줘요? 요즘은 근데 좀 잡으려고 그래도요 검사들을 만나기 힘들어서 좀 잡긴 좀 어렵습니다.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요즘. 어쨌든 저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장님은 좀 굉장히 좀 좋아하셔야 된다. 네. 코너를 또 우리 새로 런칭을 하는데 네. 기자하고 변호사도 저 최강 둘이 있으니까 아. 우리 둘 데리고 하면은 뭐 이거 방송 뭐 쉽죠. 그냥 1부부터 쭉 가버리니까 4부까지. 이건 뭐 아침에 저기 뭐 K모 진행자 안 부럽지 이러면 제가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적으로. 이한석 기자는 워낙 이렇게 뭐 느스레를 잘 떨어서 제가 원래 넘어가서 막 뭐 기사도 많이 썼죠. 리크하고 막 누설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김태현 변호사는 이렇게 소프트한데도 워낙 똑똑하고 논리도 정연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최기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김변 살아남았어요. 축하 이렇게 했어요. 4개의 정권을 제가 더 이상 정권은 없습니다. 계속 가셔야죠. 네, 장기 정권. 끝입니다, 이제. 그럼요. 네, 네. 근데 4개 정권 살아남았으면 한 명의 수준이네요. 아 그렇죠. 4개 정권. 한 명에? 한 명에. 오. 오. 이한석 기자에게 그런 면도 있어요? 예, 뭐 유일하게 아는. 두 분이 친하죠? 잘 알죠. 어떻게 김태현 잘 알아요? 변호사님은 그냥 방송하다 알게 됐는데요. 네. 뭐 워낙 뭐 또 이 법조계 인사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법조 출입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 정말 재밌어요. 왜 좋아요? 예? 왜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 재밌잖아요. 그리고 재밌어서? 취재도 잘해. 취재 잘해. 원래 SBS가 법조가 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취재 잘해요. 취재력이 좋은데 이한석 기자하고 또 있잖아. 저 법조 LC 엘모 기자네. 그 둘을 뭐 어마어마하죠. 진짜 취재력이 좋아요. 그래요? 그 진짜 기자는 취재력 좋아야 되는데. 저는 정치부할 때 만났는데요. 네. 취재를 어떻게 하냐면요. 폭로를 하나 하면 갑자기 전화해서 형님, 제가 이제 꿈에 형님이 누구를 만나는 꿈을 꿨습니다. 뭔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낚시가.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리고 이한석 기자가 취재력이 좋은 게 워낙 이제 검찰 고위층들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집에도 검찰 출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잡혀가.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죠. 반장님 맞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번 검찰 조사를 받았죠. 안 잡혔죠. 잡혔다는 게 카메라에 안 잡혔죠. 첫날 그러니까 비공개로 소환은 됐고 근데 이제 나올 때 첫날은 창문 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나가셨죠. 어. 예. 두 번째는? 두 번째 날은 그냥 창문 안 열고 그냥 조용히 나갔고. 아 나가는 거는 예. 근데 사실 검찰에 오는 또 거물급 인사 중에 그 손꼽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비공개로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사실 그건 물 먹으면 뭐 엄청 깨지죠. 그러니까 뭐 끝까지 밤새 그냥 뻗치게 합니다 저희가. 기자하고 콩나물은 물 먹으면서 큰다며. 아, 좀 키가 커가지고. 네.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를 좀 보니까요. 이 수사팀에서 계속 이제 그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차장이 3차장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데 네. 3차장 검사실에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심상치는 않다. 그걸 결국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또 이제 삼성 수사의 정점 아닙니까? 삼성 수사의 정점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정리해 보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칠 거냐 말 거냐와 예. 하는 거와 예. 지금 뭐죠? 준법 감시단 만들어서 예. 삼성에 예. 재판 만든 건 또 별개죠. 별개죠. 두 건이 별개 사건이죠. 별개죠. 그럼 그 건이 잘 해결돼도 이 건이 또 남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문제예요. 더 커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모든 문제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건 네. 그 합병할 때 워낙 그때 반대도 있었잖아요. 막 네. 엘리엇 펀드 들어오고 네. 막.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키를 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대통령을 움직여서 국민연금을 하여금 찬성표를 던지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줬다. 그거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거고 네.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제 국민연금 찬성하고 표결 가는 거고 표결 이전에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훨씬 회사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주영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야 이주영 부회장이 유리하니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조작을 했다. 그래서 회계 조작 혐의 그렇게 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 배임 혐의.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이거로 수사받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김 똑똑해요. 그죠. 정리를 참 잘하네. 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준법감시위는 뭐냐면 뇌물 혐의로 재판받은 게 1심에서 5년 실형 나왔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나왔고 네. 대법원에서 아니야. 야 경영권 쓴 게 묵시적 청탁 있었어. 응. 그러니까 다시 재판해서 파기환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파기환송심인데 여기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네. 법리적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재판장이 그래 준법감시 만들어라. 한번 만들어봐. 아.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별건이지만 큰 배팅을 하나 합니다. 나 앞으로 경영권 승계 안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안 합니다. 네. 최후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파기환송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는 건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는 아니지만 다시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수사가 들어간 거죠. 그건 원래 하던 수사 아니에요? 원래 하던 그렇죠. 수사인데 이제 다시 신병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제 기소가 되고 또 다시 재판이 들어가면 네. 기껏 집행유예로 막아놨는데 네. 다시 합병 비율 수사로 재판에 들어가면 네. 이게 유죄 나오면 그때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이한석 기자는 최강의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보는데 김변희 보기에도 최강의 승부수예요? 제일 던질 거 다 던진 거죠. 그래? 그리고 저는 합병 그 파기환송심은 집행유예 나올 거예요. 저는 집행유예 그렇게- 나온다? 네. 저는 90% 확률 이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정 들어갈 때 재판장이 자꾸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걸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얘기를 읽어요 변호사들은. 아니 뭐 예를 들어 피고인 뭐 좀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거 좀 내고 아 이거 반성문 내면은 봐준다는 얘기구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합의를 좀 보지. 합의 보면 풀어준다는 얘기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뭐 준법 감시를 하든 말든 재판장에 관여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준법 감시를 해라. 일종의 시민단체가 요구할 걸 요구한 거라는 거죠. 정치권이 요구할 걸 네, 재판장이. 네, 네. 그 얘기는 그걸 해오면 네. 그걸 명분으로 내가 집유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걸로 외부에서는 다 읽죠 변호사들은.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나올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수사. 근데 네. 저는 기자회견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다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그 다른 이제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받고. 내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좀 더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리더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 중체된 시점에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왜요? 책임져야 되겠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결기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한석 기자 말에 좀 동감하는 게 일단은 그러면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 책임 인정 이렇게 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 들어가서 그거는 내가 정치적인 수사지 사실 아닙니다라고 해도 되긴 되지만 네. 왜냐하면 실제 조사받자 조서에 남는 게 중요하지 언론 보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네.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재판받고 뇌물 그거는 뇌물을 주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죠? 오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해서 나온 거는 이재용 부회장 독대한 거지 거기 뭐 최시성 실장이 독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내가 몰랐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전무가 다 알아서 한 거야라는 구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죠. 네. 본인이 1대1로 만난 거니까 네. 어찌 됐건 물론 무죄는 주장하지만 네. 그런데 이 삼성 바이오로즈 회계 부정에 관해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나는 뭐예요? 몰랐고 나는 몰랐고. 실무전에도 돌아간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오케이한 문건 있습니까? 라는 얘기로 아마 방어박을 칠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말을 쉽게 못하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삼성 측에 두 가지 전선을 필 거야.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회계 부정 아닙니다. 배임 아닙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서 범죄 자체가 아닙니다가 하나 방어막. 두 번째 방어막은 설사 그게 죄라 하더라도 그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나 외국 단위에서 그런 것까지 나 일일이 보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요거를 칠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란 말을 못하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는 법리적 대응보다는 조금 그보다 다른 차원의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었는데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한석 반장님이 보시기에 검찰이 이번에 영장 칠 것 같아요? 청구합니까? 그 얘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2번이나 소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안 친다는 건 과거의 전통적인 특수사 논리로 보면 뭐 어떤 거랑 똑같은 건가 하면 기자한테 취재 2번 해놓고 기사 안 쓸 거냐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인터뷰 2번 해놓고 방송 안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래봐요 그러면 이철의 의원 인터뷰 2번 했는데 리포트를 안 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삼성 합병비율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누가 한 거냐? 최고의 수익자 이렇게 합병비율을 조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하고 그래서 경영권을 갖게 된 최고의 수익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조작했다는 건 혐의 아니에요? 혐의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조작한 혐의. 그렇지.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가 누구냐? 이재용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일단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문건들도 발견이 됐다고 하고 일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한다는 건 사실상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수사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좀 있어요. 아니, 뭔 얘기 그렇게 오래 해요. 청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사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요. 좀 근데 걱정스러운 건 걱정이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과거 특수수사는 좀 이런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항상 알렉산더로 갔어요. 항상 전쟁을 할 때 다리우스 있는 곳만 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우스. 이렇게 전격적인 약간 좀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런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 검사장 초에 인사가 나고 나서 원래는 2월 초쯤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늦어져서 이제 서너 달 지난 거죠. 수사가 조금 패턴이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갑자기 기습하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 이거 물어볼 테니까 오늘도 들어와. 이거 물어볼 테니까 내일도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 핵심 인물들을 여러 차례 소환하고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밑에는 김종중 사장이나 이용호 사장 같은 핵심 인물들을 여러 번 소환했단 말이에요. 준비할 시간을 줬다 이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설사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 영장은 청구하고 기각이 되면 윈윈이에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 치라는 여론은 우세한 것 같은데 기각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좀. 검찰 간부들은 여론도 의식합니까? 엄청나게 의식합니다. 의식하면 안 되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의 명분이기 때문에
여론을 상당히 의식을 많이 법대로 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뭔데요? 조간 보도, 모니터링한 스크랩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 우호적이다, 뭐 비관적이다, 비판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여기 와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이제 모니터하겠네요. 아마 뭐 이따 오후쯤에 뭐 전화하지 않을까. 바로 좀 조심스러운데. 이한석 기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네, 굴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까투리니까. 또 취지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영장을 친다. 친다. 왜냐하면 안 칠 수 없다 이거. 이건 안 칠 수가 없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수사팀의 의지는 충만한 거예요. 수뇌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뇌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부터 이걸 해왔거든요. 결국 이주용 부회장 한 번 구속을 시켰던 사람이고 그때는 총장이 아니라 특검팀장이 됐지만. 그런데 일단은 중앙지검장 이성은 중앙지검장하고 3차장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특수사부장입니다. 지금 특수사부장의 의지는 충만한 걸 알고 있다. 그 왜 그러냐면 특수사부장이 이모 부장인데 그 이모 부장도 사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댓글 사건에 같이 좌천됐었고 이제 특검 때 같이 이제 화려하게 복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사할 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 다 와야 됐어요. 그냥 다 뿔뿔이 터졌잖아요. 유일하게 중앙에 둘 남았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모 부장이에요. 회계사 출신이고. 그래서 워낙 이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이 부장의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제가 굉장히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수뇌부의 판단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영장은 칠 거다. 다만 영장이 나오느냐? 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한번 아주 빠뜨리고 간 것 같아서 우리 두 분한테요. 혹시 물어볼 거나 뭐 격려하실 문자 주실 분들은요. 샵 1035로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1035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고릴라나 유튜브는 공짜로 문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만 성립되면 증거인멸 우려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증거인멸이 했으니까. 그럼 뭐죠? 삼성 바이오리스 바닥 뜯고 뭐거나 컴퓨터 맞아. 도주 우려. 도주 우려라는 거는 중형이 예상되면 도주 우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주용 부장 어디 다른 데 물리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건 유죄가 되면 중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회계 조작은. 그건 있는데 결국 범죄가 소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제가 삼성이 칠 수 있는 두 가지 벽 중에서 이주용 부장 알았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 이한석 기자 기억하죠? 작년인가? SBS에서 단독 보도하는 나온 거죠. 녹음 파일. 그 이주용 부회장한테 실무진에서 보고했다라는 녹음 파일 하나 SBS에다 단독으로 하는 게 작년 가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썼었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4층 스튜디오에서 방송했으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때는 이제 법조반장이 아니었어요. 그럴 땐가 보다. 그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거기 이재용 부회장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있는 건 아니고 뭐 보고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파일인 건데 예를 들면 아주 명백하진 않아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확 밀어붙일 수 있는 단서는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거의 뭐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얘기는 뭐냐? 일반적인 특수수사의 패턴을 봤을 때 확실한 게 없는 거다. 이재용 부회장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그게 있었으면 그때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장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청구는 하되. 근데 되게 제가 법사위원 해봤거든요. 국회의원 할 때 법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원 쪽 얘기 들어보면 검찰이 이 영장을 이렇게 청구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엉성하게 청구를 한대요. 그렇죠. 이 영장 발부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엉성하게 한데 수사는 뭐 세게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이번 수사는 그렇게 엉성하게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영장 청구할 때 이렇게. 영장 청구할 때요. 영장 청구할 때는요. 진짜 검찰은요 사력을 다해요. 특히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검 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그때 의견서를 한 300페이지 정도를 별도로 집어넣었거든요. 판사님 보시라고. 300페이지 보느냐고 새벽 5시에 나온 거예요. 그거 반칙 아니에요? 아니 의견서를 원래 별도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과
그밖에 이제 관련된 서류, 그밖에 이거를 종합해 놓은 이제 요약본 의견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양쪽이 예. 변호인도 내니까요. 변호인도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명분을 상당히 갖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쪽에 뭐 소명은 들을 만큼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의 중대성 사실은 그런 거죠. 앨런 사태 있잖아요. 분식회계 혐의. 분식회계 혐의가 만약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삼성은 정말 혼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문자가 왔습니다. 6838 쓰시는 분이요. 역시 애청자가 원하던 방송 시원하게 까투리 화팅 이렇게 하셨고요. 0804 쓰시는 분입니다. 저 두 분은 격려받을 시간에 말 한마디라도 더 하시는 게 좋아하지 않나요? 김태현 변호사님 다시 뵈어서 좋아요. 팬들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 MSG에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순수한 음식보다는 그냥 약간 아니, 양념 좋은데. 붙이고. 컵이라고 쓰시는 분인가요? 예, 그냥 두 분으로 1시간 편성 갑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1시간 해도 뭐 늦건하죠. 너끈한데 여기 이분이 아까 원래 문자에 그 문장도 있었어요. 뭐요? 변호사 기자 변기쇼. 아이디어가 변기쇼? 네. 아주 우프다 근데. 우리 작가가 이걸 지었구나. 나는 뭘 지우나 그랬네. 근데 언제 또 그새 그걸 봤어요? 저는 다 봅니다. 예전부터 예전에 막 고릴라로 올라올 때도 다 봐요. 이렇게 막 악플도 보고 선플도 보고 재밌잖아요. 이제 진행만 나오신 거네? 예? 어디 그럼 잠깐. 이거 너무 키워주면 안 되는데 이거 자리 뺏기게 생겼는데. 이하석 기자 어때요? 어떤 거요? 저를 좀 잘 이렇게 아무리 두 분이 친해도 잘 모셔야죠. 예, 잘 모시겠습니다. 저랑 무슨 인연이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SBS를 먹여 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 저 뭐 스타 MC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철의 소장. 아무리 김태현 변호사가 잘해도 진행은 안 된다. 그래도 확실히 프로는 안 된다. 예. 확실히 이철희 소장님은 의원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소장이라는 호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푸근하고. 예. 우리 부산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그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6160 쓰시는 분인데요.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운수업은 죽어나갑니다. 부산에서 정치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왜 읽어드리고 싶었냐면 정치하는 분들 좀 이런 데 좀 쳐다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모시는 시간을 제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